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다른 주요 도시들을 제치고 가장 더운 도시가 됐습니다. 이 무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장하영 기자입니다. 어제와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오늘은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일본 도쿄는 일시적으로 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땡땡한 날씨는 입추인 내일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 숫자도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1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 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늘어난 전력량을 버티기 힘든 오래된 변압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에선 한밤중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500여 세대 주민이 뜬 눈으로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아파트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너무 더웠죠. 네, 선풍기도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공통점은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다는 점입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변압기에 과부하가 온 게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모든 가구가 일제히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 변압기 용량 100을 넘어서는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을 법으로 정한 건 35년 전인 1991년입니다.
최소 용량을 3kW로 하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한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물론 로봇 청소기나 건조기 등 가전제품 수가 늘면서 수십 년 전에 설치한 변압기로는 전력량을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뭐 한 대 정도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에어컨 자체의 수요도 늘었고 설비도 노후화됐고 그런 데다가 역대급 폭염이 오니까 뭐 나쁜 조건을 더 갖추는 셈이죠. 변압기 교체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때 교체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전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부하가 우려되는 아파트 측의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는 등 홍보 활동도 지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속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된 아파트 변압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교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극한 폭염 속에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더위에 성장 속도가 더뎌진 채소 출하가 줄어 가격이 오르는 등 이른바 히트플레이션도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8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 재래시장 골목은 텅 비었습니다. 시장 내 일부 매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아예 휴가에 돌입한 겁니다.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사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상인들은 생선에 얼음을 쏟아붓고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신선도 유지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시장 내부 온도가 더 치솟자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의 시장 외부 온도는 3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봤더니 37.3도, 그러니까 외부보다 2.3도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조리 열기가 이곳 시장 내부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밖에보다 시장이 더 더워요. 우리는 가마솥에서 일해서 더 팔팔 끓어요. 에어컨도 뻥 뚫려서 틀 수도 없고 선풍기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소 등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채소의 성장이 늦어지고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달 충청 지역에 큰 피해를 낳은 집중호우 여파까지 겹쳐 채소값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고 오이는 85%, 열무와 얼갈이 배추도 5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더위를 뚫고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마저 가격 부담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이 더운데 또 식구들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장 보러 나왔는데 더우니까 채소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생선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생선 옛날보다 다 수입품 다 있으니까 냉동으로 대체해서 많이 먹고 그래요. 여기에 영남 지역 가뭄에 사과와 배 등 과일 성장은 더뎌지고 고수원의 수산물 피해까지 이어져 폭염 속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폭염 가뭄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 피해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들어섭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덮친 역대급 폭염의 위력부터 우려했습니다.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나 보던 이런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가축과 양식어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 장비 등을 적극 가동하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각 기관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어서 청와대에서 진행한 수석 보좌관 회의의 첫 화두도 폭염 대응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부는 물론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국민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기후 재난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근본적 처방을 함께 주문한 만큼 용수와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 계획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들을 국회에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징후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등에 많이 모여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보유가 거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의 사활입니다.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 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만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판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게 아니라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 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미인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내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 개발 분야는 물론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사실상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인 홍 전 감독을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와 홍 전 감독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24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던 상황. 하지만 2년 넘게 수사의 결론이 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축구계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은 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제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과정에서 파악됐는데 축구협회 측은 문서 보관 연한이 지나 지금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처음 압수수색까지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분위기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졸전에 이어 국회 청문회와 압수수색까지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6.1 오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대기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은 압수수색에 축구협회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월드컵 이후 청문회 자료 준비로 기존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졸전에 이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의 표본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월드컵 개막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장을 잃은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문매를 맡기도 했고.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 다음 달 말부터 줄줄이 열릴 A매치 4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 발전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위법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열린 당, 정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씨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적법 절차 없이 백지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 전 장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해 이뤄졌다며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관이나 특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을 중간에 거부해 영장 기재 기간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재작년 12월 14일로 넓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에게도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참석한 계엄 해제 당일 당정대 회의가 계엄 옹호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삼청동 안가회동의 사전회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의 정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 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안에 접근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최대 7%에 달하는 통항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60일 임시 합의안의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항 수수료입니다. 이란은 안전보장과 수색 구조 비용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최대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원유나 화물을 실은 선박에 7%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물류와 유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설될 진입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게 돼 이란이 해상 통제권에 이어 막대한 수입까지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측은 항로 좌표 합의는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بگم آخرین وضعیت این هستش که تقریبا روی تمامی موضوعاتی که مطرح بود هم بالاخره نقشه مسیرهای عبور، مسیرهای ورود و خروج یا ترافی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이 임박했다며 낙관론을 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On the Strait of Hormuz, Axios is reporting that you might open as soon as tomorrow. Could happen. Tomorrow is the next thing.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혁명 수비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채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이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래 그거 저기 보인다니까. 대제 중에서도 일가구 비거주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왜 모니터링에 집중해보자. 이게 전월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는. 오세훈 시정 지난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서 한 60% 주택 공급이 줄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 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어저께 모든 국가정책의 총사령탑인 김영범 정책실장님을 만나서 역시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자, 민주당은 오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36명이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점, 이 점이 좀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12월까지 아마 논의가 쭉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마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했던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던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거든요.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비거주를 하더라도 예외 조항,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한다든가 아니면 정근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고위 교육 때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몇 가지를 그 당시 토론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실거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을 반영했거든요. 네. 거기에 또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시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얘기를 봤습니다만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열심히 듣고 아마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할 때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저는 충분히 수정 가능성도 있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건 정부안이고 우리가 그쵸.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꼼꼼하게 살펴보자. 그런 취지였다고 그러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부동산을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만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오세훈 시장만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전부 다 비판하다시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집이 한 채잖아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는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살게 해주는 비거주 1주택 집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라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 비거주 1주택자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됐죠. 이들이 손해를 면하려면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 직접 살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의 핵심은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 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놓는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무주택자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고 새로 전세를 얻으려고 보면 몇 억씩 올라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집값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주거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일 텐데 가장 직격탄을 맞아요.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가 뭐 대치동이라든가 혹은 노원구에 이런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들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 교육과 인생 계획까지 바뀌어야 될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서울시도 오늘 따로 시민들을 불러놓고 오늘 그 부동산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뭐 또 같은 날 또 예.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서울시장이 주최해서 하는 걸 보면 부동산이 지금 핫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에서는 또 보수 정당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의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 거기에도 야당이 존재합니다.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안을 갖고 우리 당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정 지금 벌써 5선이 됐잖아요. 그 동안 그리고 그 처음에 2번 하신 다음에 관둔 다음에 이제 2번째, 3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과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월세가 폭등한다. 그것도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뭔가 김영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이렇게 꾸준하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으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서 회의장 안에서 좀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데 오세훈 시장을 자꾸 이제 배제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와중에 김용범 실장하고 만났다. 오세훈 시장하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일이죠. 2003년 6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의견을 개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서 서울시장을 국무회의 의무 참석자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배석을 허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겠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끝에 청계천을 지금과 같이 만들기로 하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 전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국무회의 때 오세훈 시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수도 서울의 행정수장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토론회도 열고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바꾸도록 해야죠. 앞서 제가 전월세가 매물이 감소하고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비거주 1주택자는 앞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게 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9년부터는 대대적인 매물 잠김이 발생해서 역시나 또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 채 갖고 있지만 살지 않고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세제가 다시 개편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버티게 됩니다. 이런 미래가 뻔히 예정되어 있는데 누구든 야당 정치인이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부동산 정책을 교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쨌든 요 만남은 김용범 실장이 이제 오 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만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고 여기서 오 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요게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공급 문제잖아요. 이제 주택 공급이 결국에는 이제 해법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능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근본적 해결책도 아닙니다. 결국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라고 표현한 거는 너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여기 서울의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속도만 낸다고 해서 이 공급 문제가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은요. 좋죠. 새로운 집을 짓고 하는 건 좋은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던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거기에 그 재개발 재건축된 곳에 살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분들이 또 재개발 재건축되는 기간 동안 나가서 살 곳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건데 무조건 그냥 지금의 진보 정부는
이거는 적대적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까 대변인께서 좋게 말씀해 주신 2003년 사례,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국무회의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이명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무작정 왔던 게 아닙니다. 무작정 가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참여정부를 뭐 악마화한다던가 정쟁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인태 수석에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노력을 받아들인 유인태 수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야당 시장이지만 이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국무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 오세훈 시장 그거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을 쓰는 것보다는요. 여당과 관련된 여당 수석이든 여당 국회의원들과 좀 최대한 소통하는 모습, 정쟁이 아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관철시키기 위한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팩트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재건축하기 전에 5,930세대였어요. 재건축하고 나서 12,032세대가 됐습니다. 그럼 2배가 넘어갔는데 순공급 효과가 적은가요? 그다음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6,000세대가 조금 넘는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9,510세대가 됐습니다. 거기도 재건축에서 한 40% 이상 세대수가 늘어났고 서울 목동 같은 경우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만 6천여 가구를 재건축을 다 하게 되면 5만 세대 정도 늘어나니까 역시 2배 가까운 주택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와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당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오 시장이 오늘 그 용산공원 어린이 정원, 그러니까 용산공원의 어린이 정원 이 부지를 주택 공급 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 그 김용범 실장이 요 용산 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공급 부지로. 근데 그건 절대 반대한다고 했고 내일 이 대통령이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저는 결국 공급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얘기를 반드시 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분들께 제공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드려야죠.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된 아파트에 뭔가 그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 그렇게 수치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재건축 재개발 승인 이렇게 하면요. 뭔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임기 안에는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재개발 재건축 새로 막 승인 허가 내는 거 말고 이미 나 있는데 멈춰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 멈춰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그 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조언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아마도 그런 것들을 싹 다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아마 그 공급 대책들도 관련돼서 대통령이 내일 언급이나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부분도 이제 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정부는 강조하고 있고 내일은 진짜 이제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를 의결한 다음 날 업무 보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참 거센데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이래 돼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예,
국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넘겼다. 근데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진짜로 안 읽어봤을까요? 당연히 읽어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전당대회용 발언.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2일부터 검사가 보안 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즉,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그 사회적 학습 효과가 있을 때 치안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검사가 보안 수사를 못하게 되면 뭐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해든이 사건, 정의희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암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첫째로 보여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그 문제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327조 2호와 3호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본인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포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느냐라고 물으면은 어떤 답이 나올지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라는 답이 나올 걸 알고 물었을 텐데 그러면은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당선되었으면 하는 후보에게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보안수사권 문제를 민주당 전당대회 판돈으로 걸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냐면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윤호중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 앞으로는 공중경 합수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수청하고 공수청 맞죠? 공수청하고 중수청하고 경찰 요 합수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껴놨단 말이죠. 여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부처의 장관의 의견이 사실상 다릅니다. 지금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두 의견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읽어봤겠죠. 읽어봤는데 내가 뭐 그 문구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거 확실히 없던 거 맞습니까? 금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물어본 게 저는 오히려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강경파 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안 해놨어? 이런 거 체크 하나 안 해놓으면은 이렇게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다르게 됐을 때 그러면은 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명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이렇게 한다.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지금 이번 이 형사법 개정 통과 이후에 첫 국무회의 때 하나부터 지금 충돌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뭐 시행세칙이 됐든 아니면 부칙이 됐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다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런 이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분들은 완벽하게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라고 또 걱정을 더 키우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전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네들 앞으로 지금 국무회의 때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봤지만 아마 더 날카로운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언론인들이 아마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지금 완벽하게 A to Z로 정말 AI처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법안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느냐? 전 이걸 지적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 부대변인 말씀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네요. 그럼 내가 읽어봤더니 검사가 수사를 완전히 안 하도록 금지한 건 아니던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금지하는 게 아니란데 없으면은 여기 이렇게 합수본과 관련돼서 검사의 이 역량과 관련돼서 지금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잖아. 이거 왜 완벽하게 안 해놨어라는 전 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요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요
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된 우려를 말한 사람들도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형소법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직접적으로 그냥 타격을 받을 거고요. 예. 그 민주당의 그 지지율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걸 주도한 의원들만 뭐 재선에 문제가 된다던가 그분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진보 진영 전체, 이재명 정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키현 부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의도와 입장은 제가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꿈보다 해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정말로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면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나는 안 읽어봤는데 정말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느냐라고 강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를 의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안이 7월 31일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헌법이 정한 제2요구 여부 또는 공포 여부에 관한 검토 기한 내에 지금도 들어있어요. 왜 본인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즉각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제 나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 오늘 이제 이런 반응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는데 이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이 있었는데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상당한 숫자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보고 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2만 명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정확한 책임당원 숫자가 얼마인지는 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그동안과는 좀 반대 방향의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확한 숫자는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전제를 해보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대표는 어느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선출을 하면은 당선이 되냐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전당대회 투표한 권리당원 숫자가 63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그러면 한 32만 명 정도가 한 후보를 지지하면은 우리나라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작년 8월 전당대회 35만 명 조금 넘는 책임당원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17만 5천 명 정도가 똘똘 뭉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면은 제1야당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2만 17만 5천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대비 몇 퍼센트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1%가 안 되고 국민의힘은 0.5%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킨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명의 서명을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쯤이야 우리나라 유권자의 0.5%도 안 되는데 하면서 무시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제1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정권을 향해 대통령을 향해 발언했을 때 본인의 말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책임당원 중에 2만 2천 명이면 이 정도는 얼마 안 되는데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제1야당 대표의 기본적인 책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서범수 의원의 실언, 진종호 의원의 실언이 있었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있는 그 토론회에서 뭐 피해자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만은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제 이 발언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형평성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두 분이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분이 그런 난 괜찮다,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진종호 의원에게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참 피해자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이런 것들 발언 때문에 이 본질이 좀 흐려지면 안 된다.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면죄부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근데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말하기를 국민의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런 발언 실수하신 분들이 당권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저는 정상적인 윤리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윤리위가 아무리 징계를 내려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만, 그 윤리위가 징계 대상으로 삼았던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진종호 의원 이 3명에 대한 그 징계를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가장 명분이 떨어졌던 게 진종호 의원이었어요. 근데 진종호 의원 말고 나머지 2분은 저는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진종호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고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도영 지도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겼네. 진종호 의원도 이제 징계를 할 수 있겠네. 예. 국민들 보실 때는 공교롭게 정말 다 비당권파, 다 장도영 대표를 비판하던 분들이 그러게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고를 친 게 됐습니다만, 장도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니 그런 사고를 친 사람을 그럼 징계를 안 하냐, 명분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건 내용적 측면을 떠나서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일단 윤리위 자체가 명분이 없는 윤리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바로잡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토론회가 이 보안 사건 폐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이제 토론회였는데 이것만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가명 김진주 씨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서범수 의원의 사과 그리고 진종호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그 SNS에 가서 댓글도 달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의 문제에 앞으로 집중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고,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들이는 자필 서신도 지금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혀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런 발언을 했던 2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김진주 씨의 진정성을 가진 그 뜻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언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해볼 텐데요. 이 당대표 후보들 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이 대세론을 본인이 형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과반 승리를 99.99% 자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지난번 TV 토론은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2분 중 어느 쪽이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 왜 대세론에 저렇게 목을 매는가?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있는 뭐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이쪽은 지난주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 후보가 뭐 과반 이상을 득표한다거나 앞서서 막 치고 나간다거나 하는 득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다음 주에 있는 호남 경선이 지금 우리당 당원의 32.9%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그 유권자들, 호남 당원들은요, 이기는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겁니다. 대세론이 좀 형성되었다고 느끼는 쪽에 좀 더 압도적인 표를 실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다음 주에 승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에서의 여론조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주만이 아니라 다음 주말. 그렇죠, 다음 호남과 주말. 수도권. 네, 다음 주말. 수도권은 다다음 주말인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아마 호남의 이 결과를 보고 대세가 이렇게 형성되겠구나. 그러면 그쪽에 좀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거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말에 거의 모든 것이 좀 결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후보가 지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봤을 때 호남 민심에 대한 뭐 평가들, 다들 뭐 밑바닥 민심은 이렇다, 여론조사 지표는 이렇다,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민주당 내에서 들어보는 다양한 얘기로는 호남이 한쪽으로 좀 그래도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관계자들은 다음 주에 결정될 거라고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이제 호남은 김민석, 수도권은 정청래 이런 식으로의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런데 그 호남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6.3 지방선거 때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지역 경선의 전초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택 후보와 친명이라고 평가받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굉장히 격돌을 했는데,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가 적극 지원한 이원택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는 또 전북에 여러 번 방문하고 이원택 지사 당선인을
당선인과 공개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북에서는 또 사뭇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는 룰 변경의 역사고 룰을 주도적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한 쪽이 승리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2012년 이해찬 후보 대 김한길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고 2015년에 문재인 후보 대 박지원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습니다. 결국은 룰 변경을 시도하는 쪽에서는 판세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가늠하고 이기기 위한 룰 세팅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결국 당대표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선호투표제가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기에 누적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선호투표가 최종 당선자를 가르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전북 선거를 그렇게 다르게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보려면요. 이원택 후보와 당시 김관영 후보의 득표를 볼 게 아니라 경선이었던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의 그 득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관영 후보는요 비명입니다. 비명 후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오롯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면 경선 때는 얼마가 나느냐? 사실 경선 득표율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안호영 후보가 당시 이의 제기를 할 때 1% 미만의 차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는 거의 비슷한 그 수준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북도 알 수 없다. 민심을 알 수 없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열흘 그 정도 남았죠, 그렇죠. 지금.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 상황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이 온열 질환자 숫자도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고요.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1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몸도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 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YTN 기상캐스터가 이 티셔츠 색깔마다 온도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또 꽁꽁 언 버터가 얼마나 빨리 녹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폭염 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YTN 기상캐스터가 날씨를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가장 기온이 높이 올라간 오후 4시쯤 꽁꽁 언 버터를 준비했는데요. 생중계 직전 바깥에 내놨더니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녹아 보였습니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듯 빠르게 기름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또 낮 1시쯤에는 뙤약볕 아래 옷 색깔에 따른 온도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 검은 옷과 흰 옷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재질의 티셔츠인데요.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쟀을 때 두 가지의 티셔츠 모두 표면 온도는 25도였는데 생중계 시작 전 10여 분 동안 바깥에 꺼내놨더니 검은색 티셔츠는 햇빛을 흡수하며 55도를 훌쩍 넘겼고 반면 흰색 티셔츠는 46도까지 올랐습니다. 색깔에 따라 무려 10도가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폭염일 때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밝은 색깔의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온열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너무 더워서 이제 비가 언제쯤 오나 네. 상당히들 기다리실 텐데 주말부터는 그 단비가 절실한 이 동쪽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 12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돼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에 상륙한 후 약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남았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남부를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강한 동풍을 불어넣는 데다 바다에서 다량의 수증기까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동풍과 수증기가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과 휴일 단비가 절실했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장대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8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20m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6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 게릴라성 기습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일부터 9일 사이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더해져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뭄이 극심했던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로 강수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호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던 부산과 양산 등도 동해안에 이어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도 시간당 최고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휴가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진해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열대저하부로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서해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쪽 지방도 극한 폭염 뒤 극한 호우로 이어지는 복합재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에 이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물고기 긴급 방류를 결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폐사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어민들이 죽은 물고기들을 뜰채로 계속해서 건져내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충남 서해안 일대에 연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물고기들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사흘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올해 충남 서해안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현재까지 폐사한 물고기 수만 16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가마솥 더위에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이 폐사하자 어민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담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식같이 키웠는데 수온이 올라가서 폐사가 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2년 전 충남 서해안에서 물고기 824만 마리가 폐사한 이후 3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자 어민들은 양식업을 이어갈지 막막한 심경입니다. 이 고기들이 이제 그동안의 유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어놓고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들이 다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충남 태안군은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류 긴급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에게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가두리금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와 면역 증강제 지급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91만 7천 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질병검사를 의뢰하고 질병검사가 약 3일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속하게 방류를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네, 그리고 연일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점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이려고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어드리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자체가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서울 한복판. 상점들 출입문이 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는 에어컨이 한창 작동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지치는 무더운 여름철, 행인들을 시원한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는 겁니다. 시원하니까 한번 눈길이라도 가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확실히 덜하고. 출입문을 닫아뒀다가 손님들이 그냥 지나칠까 봐 영업하는 대부분 시간 동안 개문 냉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If you close door, possibly not come. We need to open. Open here 10 a.m. until 11:30. Yes, open. 문을 열어둔 만큼 에어컨을 더 세게 틀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매장에서 훌쩍 떨어져 있는데도 열린 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전기료 폭탄이 걱정이지만 일단은 손님 발길이 끊기는 게 더 큰 문제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임대료가 정말 비싼데 이미 적자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걱정할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여름철만 되면 상점들의 개문 냉방을 두고 에너지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딱히 단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점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내야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개문 냉방 매장을 단속할 수 있는데 2017년부터는 관련 공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부는 현재 예비 전력량이 안정적이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에 전국 대부분 여름철 평균 온열 지수가 28도씨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8도씨 이상은 평지 걷기나 트럭 운전, 잡초 제거 같은 보통 수준의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열 스트레스 전망을 보면 가장 긍정적인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까지 우리나라 80% 지역의 온열 지수가 28도씨 이상이 되고 2041년부터 2060년까지는 우리나라 4분의 1이 30도씨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었던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은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금매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교수들과 전문가는 하나같이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 취업해 최근 집을 구했다는 한 청년은 전세 매물이 없어 월세를 택했는데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시의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 22일 만입니다. 검찰에 이송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혐 인정하세요? 최 전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해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전 매니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박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갈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섬유 염색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6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찰과상을 입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 1개 동이 모두 탄 가운데 불이 인근 건물로도 번지고 있어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불씨를 지핀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 부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봤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몸에 나려 발버둥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야는 사관학계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특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 대통령 발의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는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를 관망하던 당내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감정 섞인 난타전으로 번진 2차 TV토론의 다음 날 김민석 후보는 여권 내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다시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명 프레임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제가 명청대전과 이런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습니까? 굳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현장 행보로 여지없이 전남 광주를 택했는데 선호투표제와 상관없이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세론을 띄웠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인 건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호남 향후회를 방문해 당대표 시절 물심양면 지역을 챙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에 맞게 제가 당대표로서 호남 발전 특위를 위해서 그런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 가뿐 당심 잡기는 물론 견제구 수위도 애초 공언한 정당 방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정 틈틈이 대통령 발의를 계속한다는 지적부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나쁜 사람 등 원초적인 단어로 김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최근 정 후보가 SNS에 올린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란 문구를 정조준했습니다. 호남이 계몽 대상이냐고 직격하는 동시에 전남 광주 일대에서 민심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목포까지 가는 김대중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주 무등산 문민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내에선 격해지는 공방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기기 위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다. 분열로 치닫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2007년과 2015년의 분당의 역사를 반년 교사로 삼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당권자들의 거센 신경전은 지지층에도 전이돼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정치 행보가 곧바로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오 시장 측은 무죄 입증에 더욱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지난달 22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가운데 5회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대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5번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는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명시 진술에 과장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면도 있다며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이 났다며 1심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1심에서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은 공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이 만약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형량에 따라 곧바로 정치 행보가 가로막힐 수도 있는 만큼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명시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무죄 입증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사건을 부실하게 감사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정당성을 다시 따져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유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 4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하후 상박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에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인데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목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중국이 전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자 2년 전 바이든 행정부는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China heavily subsidized all these products, pushing Chinese companies to produce far more than the rest of the world can absorb. 하지만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응해 가격을 더 낮추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15% 관세에 최저 가격제까지 적용해 중국의 덤핑 공세를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2년 전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반면 이번엔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국이 아닌 품목 전체를 타깃으로 삼아 동남아 우회 수출로까지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Where these countries are using, their export platforms to incorporate content and goods from, China or other Asian countries, where we have a real issue. 미국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하는 한화 큐셀과 OCI 등이 원가 급등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한 만큼 미 행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을 포함해 외래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동물들은 아파트와 고시원 등 주택가 곳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안 선반마다 동물이 빼곡합니다. 도마뱀부터 뱀, 거북이까지 크기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14차례에 걸쳐 몰래 들여오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54마리를 판매한 밀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직이 들여온 국제 멸종위기종 1급 양쯔강 악어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밀수된 야생생물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맡겼습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양쯔강 악어는 물론 검정 늪 거북, 코브라 등 야생 동물을 들여왔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울음소리를 들킬까 봐 입을 막은 상태로 철제 과자 상자에 담아 수화물로 보내거나 일부는 속옷에 넣어 기내로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살아남은 동물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인형이나 피규어란 은어로 광고됐습니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고속버스 택배로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전국 곳곳의 주택가에 보내졌습니다. 코브라 같은 것들이 2마리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애들은 맹독성이 있어서 탈출하거나 유기되거나 방생하는 경우에 사람들을 공격할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야생동물 44마리를 한 번에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안 수사한 결과 여죄와 조직원들을 줄줄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 총책이 과거 공범의 허위 자백으로 불송치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총책은 또 재작년 8월 경남 사천에서 사체로 발견된 바다 악어를 몰래 들여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대 총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밀수책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포탄 모양의 낙하물이 발견되면서 달리던 차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폭발 가능성이 없는 모의탄으로 확인됐지만 달리던 운전자들은 물론 군과 경찰, 자치단체까지 1시간 넘게 긴장해야 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길쭉한 물체가 보입니다. 낙하물이 보인다는 단순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50분쯤. 확인 결과 현장에선 길이 60cm 포탄 모양의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혹시 모를 폭발을 우려해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창녕에서 현풍나들목까지 16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폭발물이 발견돼서 군부대에서 출동하고 있으니 잠시 전면 차단을 해야 되겠다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인근 주민에겐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폭발 가능성이 없는 모의탄으로 확인되면서 비상 상황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모의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도로를 내달립니다. 경찰의 하차 요구도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시속 160km를 넘나든 속도로 내달린 거리는 14km. 10분 넘는 추격전 끝에 인도에 차를 세운 4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차량 배터리를 향해 집중적으로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17톤 화물차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50분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화물차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열폭주로 이어지면서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대적인 이념과 역사 전쟁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 진보 후보들의 약진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색깔론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식에서 이란 전쟁의 치적을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내부로 칼끝을 돌렸습니다. America will never be a communist country. Won't happen. Communism is a loser and it always will be. 전쟁 장기화로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념 공세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린 겁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비판이 유권자들에게 익숙해지자 공산주의라는 더 자극적인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무슬림계 엘사이에드 후보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The radical left, the maniacs, they're trying to destroy it with the disaster known as not socialism, communism. No, he hates Jews and he hates Israel. Abdul El-Sayed
Do you believe this? 추수감사절을 비판한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향해서도 위험한 공산주의자라며 거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이념 공세는 역사 분야로도 번졌습니다. 백악관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미국의 어두운 역사만 강조해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대대적인 전시 수정을 압박했습니다. 학계는 정치적 목적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라며 반발합니다. Millions of Americans visit the Smithsonian every year, and we don't need the micromanagement with macro incompetence from the White House. 외교 안보적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색깔론과 역사 개입으로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 사회의 이념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 주요 항로 가운데 하나인 홍해와 아덴만 해역 정세의 불안정이 심해지는 것과 관련해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홍해와 아덴만 해역 인근 8개 제외 공간을 화상으로 연결해 중동 지역 정세와 해적 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선박과 선원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은 한미 군 당국이 분석 중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 태세 유지를 지시하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담합 혐의 규모가 76조 원으로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5조 원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시중금리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사, PD사를 지정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매수, 매도 효과를 제시하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증권사와 은행 등 PD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서로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국가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낙찰 규모인 76조 2천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20%라는 점을 단순히 감안하면 과징금이 15조 원, 역대 최대에 이릅니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상 금융사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영업 수익으로 시행령에 따라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싸게 파는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해왔는데 조사 이후 이런 움직임이 사라져 국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로 PD사들의 자격이 대거 정지되면 국가 조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경부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 조치 수준은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에 효소 처리 스테비아나 수크랄로스 등 식품 첨가물을 주입해서 만들어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 당분 등의 표현을 써서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에 6억 2천 개를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남성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쓴 채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신고 대상자가 이미 자리를 벗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전남 광주 완도 앞바다에서 200톤급 어선 기관장 75살 김모 씨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기관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쓰러진 직후 기관실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났고 어획물 운반선이라 냉매가스를 사용해왔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돌풍이 거셉니다.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세력을 크게 넓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지사에 도전하는 30대 한국계 여성 후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요리사이자 싱글맘, 그리고 민주사회주의자.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에 나선 프란체스카 홍, 한국 이름 홍윤정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And I think my background as a chef will actually help me become a better governor that's able to bring more people to the table. 6년 전 백인 비중이 80%에 달하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주의원에 당선된 뒤 이제는 주지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미국 민주당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민주사회주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주의 진영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이후 최근 미시간주 경선에서도 승리하며 어느새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I want to get money out of politics, put money in your pocket and pass Medicare for all. I think a lot of Michiganders want that right now. 홍 후보 역시 오는 11일 예비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전국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The communists want to take their ruinous and deadly ideology of misery and squalor to every state in America,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홍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됩니다. 홍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 민주당에서의 세대교체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순한 세대교체를 넘어 미국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Democratic socialism to me is ultimately rooted in care and making sure that people have their needs met. It's about democracy, fairness, and human rights. YTN 김선중입니다. 최근 중국 방송사들이 인공지능 제작 드라마를 방영하고 나선 가운데 경영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경제일보는 논평을 통해 일부 지방 방송국이 저녁 시간대에 AI 생성 드라마를 방영해 널리 이목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신문은 지방 방송사들이 수년째 이어지는 경영난으로 1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인기 드라마 구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제작 기간이 짧고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대규모 제작진이나 스타 캐스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 AI 드라마의 장점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내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개봉 첫날 스파이더맨4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오디세이는 어제 관객 29만 명을 모으며 1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스파이더맨4도 27만 명을 동원하며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고 누적 관객 수는 4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연 관람 만원 할인권 16만 장을 추가로 배포합니다. 이번 배포는 지난 5월 공연 관람 1만 원 할인권 24만 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민이 공연 예술을 즐길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공연 시장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문체부는 할인권 추가 배포에 맞춰 관람료가 만 원을 초과하는 유료 공연을 하는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문예회관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공연장을 방문하는 할인 대상 관람객에게 인당 만 원의 관람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정된 프로야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다음 주 재개되는 경기에선 쿨링 타임이 신설되고 시작 시간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조 잔디의 경우 70도까지 오르는 그라운드 기온과 늘어나는 온열 환자. 폭염으로 이틀 동안 전 경기를 취소한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휴가로 오는 일요일까지 경기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까지 모여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한 폭염 대책 결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재개에 앞서 주말 동안 각 경기장의 시설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잔여 경기 일정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관중이나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시간은 당분간 평일과 주말 모두 저녁 7시로 미뤘습니다. 봄구장의 고척만 토요일 저녁 6시와 일요일 낮 2시를 유지했습니다. 쿨링 타임도 신설해서 5회 클리닝 타임 외에도 3회와 7회, 연장의 경우 9회 이후에 4분 동안 선수와 팬들 모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경기 취소 규정도 수정했습니다. 현재처럼 중대 경보일 경우엔 1시 이전에 취소하고 폭염주의보나 경보일 때도 현장 운영위원 등의 판단에 따라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KBO는 또 구단 안전 담당자와 한 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경기장 안전 상황을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다가오는 농구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남녀 농구 대표팀에는 선배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막내들이 있습니다. 에디 다니엘과 정현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선배들로부터 배울 점은 그대로 흡수하고 자신만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농구 대표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19살의 태극마크를 단 농구 대표팀 막내 에디 다니엘 선수는 선배들의 관심을 듬뿍 받으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제가 뭐 실수하거나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뭐 괜찮다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특유의 넉살로 대표팀 에이스 이현중을 따라다니며 농구 기술과 마음가짐은 물론 식단과 생활 습관까지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운동 전에 슈팅 쏠 때도 같이 쏘러 나오고 뭐 그러고 뭐 저녁에 쉴 때 같이 쉬고 그냥 계속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선배들의 장점은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자신만의 강점은 더 키워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서도 이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좀 수비에서 에너지 레벨이나 좀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극대화하면은 또 아시안게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 농구 대표팀에는 이번에 처음 태극마크를 딴 20살 정현 선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만큼 통통 튀는 성격은 아니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며 입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쿠킹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직 근데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조금 다니엘만큼 분위기를 살려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발탁만으로도 화제가 된 두 막내가 대표팀에 녹아들면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농구 대표팀은 오는 13일
남자 농구 대표팀은 오는 15일 각각 일본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내일은 절기 입추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더위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서울은 보름 이상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한낮에는 39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닷새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고 낮 동안 바깥 활동을 한다면 양산으로 체감 온도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7도, 대전 26도, 부산 27도 이상, 체감 온도는 30도 가까이 유지되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9도, 광주 38도, 대구 37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휴가철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